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가르치기의 의미. 이렇게 했구나. 이, 어, 우리 제목이 뭐였죠? 시작할 제목이?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가리켜야 하는가? 한 50페이지쯤 될 것 같은데요. 35페이지요. 찾았어요. 35? 예, 35. 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사회적 세계는 실제 세계를 좁히고 명시해서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개인은 사회적 세계에 의해 빚어진다. 하지만 사회제도 역시 그 구성원들의 필요에 의해 빚어진다. 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한다. 식량, 물, 깨끗한 공기, 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것들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교제, 유희, 접촉, 친밀한 애정 또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생물적, 심리적 필수품들은 많이 있다. 우리는 세계에 널려 있는 수많은 요소 중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들을 표시하고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뼛속까지 사회적이라는 사실은 또 다른 제약을 부과한다. 우리는 자신의 생물적, 심리적 필요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지각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누구도 홀로 살지 않고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그 필요를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생물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행할 수 있는 해결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실행 가능한 해결책들과 도움이 될 만한 계획들이 어떻게 제안되는지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앞에서 보았듯이 그 계획은 원칙상 어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둘째, 그 계획이 다른 것들에 비해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지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아야 한다. 심지어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세계를 지각하고 행동할 때 따라야 하는 제약은 그보다 훨씬 많다. 내가 세계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방식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에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 게다가 오늘,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심지어 다음 10년이나 100년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좋은 해결책은 되풀이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과 시대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효과적이어야 한다. 생물학적 필요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이 제약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복잡성을 가치의 영역으로 축소시켜 이해한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 문제는 무수히 많다. 그리고 이론상 잠재적인 해결책도 무수히 많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동시에 가능한 해결책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해결책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일종의 윤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이 윤리 법칙은 인간의 언어처럼 가변적이면서도 보편적으로 인지할 수도 있는 확고한 토대를 갖고 있다. 사회제도를 함부로 헐뜯는 것이 잘못이고 또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이 윤리 법칙 때문이다. 삶을 지속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발전해온 것이 사회제도다. 사회제도는 결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을 악화시키지 않고 더 좋게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따라서 나는 세계의 복잡성을 받아들이고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걸 한 점으로 축소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그들의 미래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소통과 타협을 통해서다. 엄청나게 복잡한 인지 문제를 자원이 풍부한 더 넓은 세계에 위탁하는 것이다. 각각의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은 언어로 협동하고 경쟁한다. 말은 집단이 빚어내는 것이며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두 언어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세계를 정의하는 언어적 틀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에서 나온다. 이 사실 때문에 가치의 높낮이가 부여된다. 바로 여기서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위계의 구조가 등장하게 된다. 중요한 일은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굶주리거나 갈증이나 추위 또는 외로움과 접촉의 부재로 목숨을 잃는다. 처리돼야 할 일은 반드시 누군가가 알아차리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명시하고 계획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더 나아가 실행하는 일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 그리고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어떤 이들은 뛰어나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기 마련이다. 게다가 세상의 문제는 많고 종류도 다양한데 사람이 모든 면에서 만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계 구조가 탄생한다. 본래 위계의 구조는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조직된 도구이며 진보와 평화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사회제도이다. 밑에서 위로 우리 사회를 특징짓는 언어적, 비언어적 가정들을 만들어낸 합의는 먼 옛날에 출현해서 긴 세월을 거치며 발전했다. 결국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의 단기적, 직접적 버전이다. 따라서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진화의 사슬 끝에 있는 기본적인 사실들을 들여다보고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확립되었는지를 숙고해보면 도움이 된다. 계통 발생상 최초의 다세포 유기체는 대개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덜 분화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세포는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동시에 즉시 운동을 출력한다. 감각과 운동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1대1이다. 즉, 자극 A는 반응 A만 일으키고 자극 B는 반응 B만 일으킨다. 하지만 더 크고 복잡한 자연계 생명체들의 경우에는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이 고도로 분화되어 감각 기능을 맡은 세포가 세 개의 패턴을 감지하고 운동 기능을 맡은 세포가 운동 패턴을 만들어낸다. 이 분화 덕분에 유기체는 더 폭넓은 패턴들을 인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다양한 반응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 번째 유형의 세포, 바로 신경세포가 나타나 연산을 통해 감각세포와 운동세포를 중계한다. 신경계를 갖추었다면 주변 환경이나 정신적, 신체적 조건에 따라 똑같은 입력 패턴에서 다른 출력 패턴이 나올 수 있다. 신경계가 정교해지고 신경의 중계가 더 많은 층에서 이루어질수록 사실의 입력과 운동의 출력 간 대응 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 복잡하고 정교해진다. 똑같은 사물이나 상황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지되고 두 사물이나 상황을 같은 방식으로 인지하더라도 전혀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저히 통제된 실험에서 실험 대상 동물들에게 최대한 비슷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예측했던 행동을 얻어내기란 매우 어렵다. 감각과 행동을 중개하는 신경층이 많아짐에 따라 신경층의 분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선 흔히 욕구라고 알려진 동기체계, 굶주림, 갈등, 공격성 등이 나타나 감각과 행동이 더 명확하고 다양해진다. 그 다음에는 감정체계가 나타나 동기체계를 대신한다. 인지체계는 한참 뒤에 나타난다. 최초의 인지체계는
상상의 형태로 등장하며 인간의 인지체계는 나중에 언어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 따라서 가장 복잡한 생물에는 욕구에 의한 반사작용부터 언어가 중개하는 행동에 이르기까지 내적 위계구조가 존재하며 이 구조가 잘 조직되어야 여러 체계가 한데 맞물리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다. 긴 시간 동안 진화를 거쳐 기초부터 차근차근 형성된 이 위계구조는 어떻게 조직될까? 앞서 언급했듯 끊임없는 행동과 경쟁을 통해서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원과 지위를 놓고 펼쳐지는 끝없는 경주는 무고한 시간에 걸쳐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짧은 개별 생명체의 생애 안에서도 발생한다. 각 생명체는 지위 협상과 경쟁을 거쳐 집, 음식물, 짝 같은 필수 자원의 이용권을 결정하는 위기구조에 배치된다. 최소한의 복잡성과 사회적 본성을 가진 생물은 모두 고유한 위치를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위치를 잘 알고 있다. 또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암묵적, 명시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을 행동으로 변환하는 내적 위계는 내적 위계를 따라간다. 외적 위계를 따라간다. 예를 들어 한 무리의 침팬지들은 그들의 사회적 위계 구조를 속속들이 이해한다. 즉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누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과 번식이 그 위계 구조에 달렸음을 안다. 여기까지 할까요? 더해요? 네, 신생아는 빨기, 울기, 놀람 등 선천적인 반사 운동을 갖고 태어나며 이 반사 운동이 출발점이 되어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행동이 발달한다. 2세가 되면 감각을 총동원해 자신의 위치를 알고 똑바로 서서 걷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손을 사용하고 욕구와 필요를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수많은 행동 능력은 감정과 욕구가 결합된 복잡한 동기 상태와 함께 구체적이고 뚜렷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된다. 그 목적은 처음에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가 점점 더 장기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발달기의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는 동기 상태가 다른 동기 상태들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현재의 동기 상태가 사회적 요구와 충돌되거나 일과를 방해하거나 기회를 막지 않도록 조율하는 법을 갈고 닦아야 한다. 아이는 이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기 시작하며 다른 소수의 친한 사람들과 즉흥적인 놀이를 통해 학습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소꿉놀이 하자 같은 의식적이고 소통할 수 있는 추상적인 목표 안에 감정과 동기의 내적 위계를 포섭시킬 수 있을 때 아이는 타인과 놀이를 할 준비가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정교한 놀이도 가능해진다. 위대한 발달 심리학자 장 피아제가 발견했듯이 타인과의 놀이는 참가자들 사이에 공통의 목표가 확립되어야 가능하다. 아이는 놀이의 목표와 규칙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회화를 경험한다. 사실 모든 사회 활동은 여럿이 모여 하나가 되자는 놀이 또는 게임의 변형이며 제 기능을 하는 온전한 사회에서는 상호 호혜에 기반을 둔 페어플레이 규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문제의 좋은 해결책처럼 게임 역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며 반복되어도 나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페어플레이 규칙은 이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근본 원리다. 이 때문에 피아제는 게임의 규칙을 집행하는 데 에너지가 든다고 가정했을 때 규칙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는 게임보다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규칙을 따르는 게임이 우월하다고 보았다. 비인간 영장류에게도 그런 자발적인 게임 같은 제도가 출현했다는 증거가 있다. 보편적인 페어플레이 규칙은 게임의 목표를 위해 협동하고 경쟁하는 동안 감정과 동기를 조절할 줄 아는 능력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앞서 언급했듯 시간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유익한 상호작용을 계속할 능력과 의지를 요구한다. 그리고 인생은 단지 게임 한 판이 아니라 일련의 게임이다. 각 게임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특수성을 가진다. 하지만 최소한 출발점과 향상 과정 그리고 바람직한 목표가
있다. 그런 공동성 때문에 모든 게임을 통틀어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윤리, 더 정확히 말해 메타 윤리가 등장한다. 최고의 경기자는 한 게임의 승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초대를 받아 계속해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당신은 그 순간에는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게임을 어떻게 하는가야. 그렇다면 바람직한 경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게임에서 바르게 행동하려면 어떤 인격을 갖춰야 할까? 사실 이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게임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꾸준히 연습할 때만 그런 인격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그걸 연습해 볼 수 있을까? 당신이 운이 좋고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지위가 높든 낮든 모든 곳에서 배울 수 있다. 바보의 유용성. 위계 구조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은 유용하다. 감사와 겸손의 싹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왜 감사인가? 전문 지식이 당신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그 사실에 기뻐해야 한다. 세상에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채워야 하는 자리가 무수히 많다. 믿을 만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사실은 진정 감사해야 할 일이다. 겸손은 또 무슨 말인가? 충분히 안다 생각하고 꽉 막힌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른다 생각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편이 낫다. 내가 아는 것들과 친해지기보다는 모르는 것들과 친해지는 게 100배 낫다. 아는 것은 유한하지만 모르는 것은 끝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가정을 무의식적으로 숭배하면서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로 인해 궁지에 몰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이다. 우리는 초보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좋아하는 타로 카드에는 항상 바보 카드가 들어간다. 바보 카드는 긍정적인 카드로 이 장 맨 앞에 그 그림이 실려 있다. 젊고 잘생긴 바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산속을 거닌다. 머리 위에서 태양이 밝게 빛나는데 그는 조심성 없이 낭떠러지 아래로 막 떨어질 참이다. 하지만 그는 추락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처럼 바보는 기꺼이 초보자가 되어 배우려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카를 융은 바보를 대속자의 전신으로 보았다. 초보자는 참을성과 인내를 길러야 한다. 물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무지하고 서툴고 미숙한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모든 초보자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충분한 존재다. 그것은 인간의 약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위대한 것은 흔히 작고 무지하고 쓸데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교훈은 전통 문화뿐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깊이 배어 있다. 예를 들어 디즈니 만화 영화의 주인공인 피노키오와 신바, 아니면 조엘 롤링의 소설에 나오는 마법사 해리포터를 생각해보자. 피노키오는 처음에는 얼간이 같은 마리오네트, 다시 말해 자기 판단은 없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다. 라이온 킹의 출발은 아무것도 모른 채 사악한 삼촌에게 이용당하는 순진한 아기 사자다. 우리가 잘 아는 마법 학교 학생은 외롭게 자란 고아로 계단 및 먼지투성이 벽장에 살며 그의 대적으로는 사탄이라 해도 무방한 볼드모트가 있다. 마찬가지로 신화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은 주로 미천한 환경과 큰 위험 속에서 태어난다. 오늘의 초보자는 내일의 명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큰 직업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 큰 일을 이루고자 한다면 자신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현재의 게임에 참여하고 다음 행보에 필요한 지식, 자제심, 수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을 쓰는 중에 나는 아내, 아들, 딸과 함께 토론토의 한 레스토랑에 갔다. 우리가 테이블로 가고 있을 때 젊은 웨이터가 내게 이야기 좀 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유튜브 영상을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내 책을 읽은 뒤로는 지위가 낮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회가 찾아오든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더 성실해지기로 마음먹었으며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보기로 했다. 청년은 해맑게 활짝 웃으면서 그 뒤로 6개월 동안 3번이나 승진했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처음 생각한 것보다 자신의 자리에 더 큰 존재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밑바닥에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분노와 냉소로 얼룩져 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부터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이 하찮은 곳이 아닌 듯했다. 실제로 그 레스토랑은 전국 규모의 고급 체인점 중 하나였다. 웨이터가 그런 곳에서 일을 잘 하려면 까탈스러운 요리사들과도 잘 지내야 한다. 또한 고객이 정중해야 하고 좋은 인상을 줘야 하며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일에는 손님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편차가 큰 업무량에도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정시에 맑은 정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웨이터는 위계 구조 안에서 상사에게뿐 아니라 설거지 담당 같은 부하 직원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한다. 만일 이 모든 것을 하는 웨이터가 정상적인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는 곧 대체 불가한 인력이 될 것이다. 고객, 동료, 상사가 모두 그에게 점점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보이지 않게 있었을지 모르는 문들이 활짝 열릴 것이다. 게다가 그곳에서 획득하는 기술은 어디에나 갖고 갈 수 있으니 그는 레스토랑 업계에서 계속 승진할 수도 있고 대학 진학에 도전할 수도 있으며 진로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 젊은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빠르게 승진하자 지위에 대한 고민이 눈 녹듯 사라졌으며 덩달아 오른 월급도 나쁠 게 없었다. 그는 초보자로서 역할을 받아들인 뒤 그것을 초월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이 세계에서 점하게 된 자리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냉소를 날리지 않고 주어진 구조와 위치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전에는 자존심에 가로막혀 보이지 않았던 기회와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젊은이는 이제 자신이 속한 사회 제도를 폄하하지 않고 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함이 쌓이자 성공의 길이 열렸다. 동료의 필요성. 초보자를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나이나 신분이 비슷한 동료를 곁에 두는 것도 좋다. 진정한 소통은 거의 항상 동료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위계 구조의 위쪽으로는 정보 이동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먼저 위쪽에 있는 사람은 현재의 능력, 견해, 지식, 기술을 이용해 그 자리에 오른 것이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더 배우거나 달라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 밖에도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이유는 무수히 많다. 게다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틀렸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자칫하면 윗사람이 그것을 모욕과 도전, 비난과 폭로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이 상사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면 둘만 있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문제를 다루는 게 현명하다. 그리고 해결책을 말할 때는 충고하듯이 하면 안 된다. 위계 구조의 아래쪽으로 정보가 흐르는 걸 막는 장벽도 있다.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불만에 가득 차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앙심을 품고 일을 그르치려 들 수 있다. 게다가 아직 경험과 교육이 부족한 초보자라면 당신의 논리나 주장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지위와 권위에 굴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반대로 동료는 주로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다. 동료들이 관심을 보이면 당신은 그에 보답해야 한다. 많은 동료와 잘 지내고 싶다면 주고받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동료들과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친구 관계 또한 중요하다. 친구 맺기 훈련은 생애 초기에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2살 된 아기는 간단한 호혜 활동을 할 줄 알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손녀 스칼릿은 내가 달라고 요구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봉제 인형 중 하나를 흔쾌히 건네주었다. 그러면 나는 인형을 받았다 다시 건네주거나
가볍게 던져서 되돌려줬다. 스칼릿은 이 게임을 무척 좋아했다. 아이가 막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한 스푼으로도 그 놀이를 했다. 아이는 엄마와 할머니 외에도 낯가리지 않을 정도로 친한 사람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놀이를 했다. 이러한 놀이는 아이가 더 컸을 때 제대로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하지만 시내 아파트 옥상에 있는 야외 놀이터에 놀러간 스칼릿은 자기 중심적으로 굴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여럿이 놀고 있었는데 대부분 스칼릿보다 나이가 많았다. 놀이터에는 장난감이 많이 있었다. 스칼릿은 엄마가 앉은 의자 주변으로 장난감을 최대한 많이 쌓아놓기 바빴고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져가려고 다가오면 화를 냈다. 스칼릿은 심지어 다른 아이에게서 공을 직접 빼앗아 자신의 소지품을 부풀렸다. 이는 2살 아이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주고받는 능력이 거의 없으며 발달상 제약되어 있다. 하지만 3살이 된 아이는 대부분 장난감을 나눌 줄 안다. 모두 동시에 놀 수 없는 게임을 하면서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여럿이 하는 게임의 요점을 이해하고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해도 주어진 규칙을 따르기 시작한다. 다른 아이들과 호혜적인 놀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성공한 경험이 되풀이되면 그의 기초한 친구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중 일부가 가족 바깥에서 처음 맺는 친한 관계로 발전한다. 주로 또래 사이에 형성되는 그런 친구 관계를 통해서 아이는 친구와 유대 쌓는 법, 그리고 남을 적절히 배려하면서 남에게 배려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 상호유대는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가까운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아이는 나중에 우울, 불안, 반사회성 같은 심리 문제를 겪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친구가 적을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실업자나 독신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 관계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것은 압니다. 성인의 경우 전반적인 정신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사회 연결망의 질이 좋을수록 모든 사망 원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에게서 고혈압, 당뇨, 폐기종, 관절염은 감소하고 심장마비는 나이에 상관없이 성인 전체에 걸쳐 감소한다. 한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쪽이 받는 쪽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건강상 혜택을 누린다고 한다. 따라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건 사실이다. 친구는 인생의 짐과 기쁨을 모두 나눠준다. 최근에 나와 아내 태미는 둘 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지만 다행히 가족과 친한 친구들이 곁에 머물며 긴 시간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가 위험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우리를 끝까지 도왔다. 그 전에 나의 전작이 성공한 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는 동안 태미와 나는 우리의 행운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과 이연 사건들의 진심으로 기뻐하고 항송하다 싶을 정도의 대중적 반응에 대해 기꺼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들 덕분에 우리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었고 좋든 나쁘든 그런 극적인 삶의 변화로 생길 수 있는 고립이 줄어들었다. 친구 관계와 마찬가지로 지위와 비슷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역시 상호 호혜에 기반을 둔 자율적인 규제의 원천이 된다. 동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은 동료의 공을 인정할 만한 때 인정해주고 모두가 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다른 사람들과 팀을 이뤘을 때 약속한 시간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제 몫을 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동료들 앞에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공식 업무보다 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당신의 태도와 업무에 대해 동료들은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답을 한다. 동료 간 호혜 관계가 강화되면 친구 관계와 마찬가지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료들의 신뢰를 얻으라.
그러면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동료들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우리는 친구와 동료 관계를 통해 양보를 배우고 이기적 성향을 줄인다. 또한 당신이 순진에 빠져서 약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나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희생당할 것 같을 때 친구들과 동료들이 당하지 말고 맞서라고 용기를 얻는다. 로버트 번슨의 시는 참된 친구 또는 동료 관계가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어떤 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준다면 남들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재능을, 그렇다면 수많은 실수를 거듭한 끝에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어리석은 생각을 극복하게 되리라. 옷 모양새와 걸음걸이가 우리에게 주는 인상, 심지어 신앙심까지. 건의의 모습, 건의자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이다. 사람은 나약함으로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 고통을 줄이려면 우선 모든 사람이 음식, 깨끗한 물, 위생시설, 쉴 곳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과 능력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들 간의 위계 구조는 반드시 생겨난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한다. 그들은 권력이 아니라 능력에 마땅히 따라붙는 권위를 갖게 된다. 능력이 있는 권위자가 불가피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그에게 권력을 부여해야 하는 건 자명한 이치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가 닥쳤을 때 가능하다면 그런 능력이 있는 권위자가 되는 것도 적절한 일이다. 이를 책임의 철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열정적으로 부지런히 해결에 나선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을 고려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쓴다. 사람들은 야심을 흔히 권력욕 같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의도적으로 또 곡해한 뒤 야심을 가진 사람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모욕하고 응징한다. 물론 야심은 가끔 타인에게 과도한 영향을 끼치려는 욕망일 수 있다. 하지만 가끔과 항상은 결정적으로 다르다. 권위는 단순히 권력이 아니며 이 둘은 혼동하는 것은 극히 무익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권력을 휘두를 때는 무력을 동원한다. 재산을 몰수하거나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므로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 욕구, 가치에 반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사람이 권위를 행할 때는 그가 가진 능력을 동원한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인정하고 정의가 살아있음에 안도하며 기꺼이 그를 따른다. 권력에 굶주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따로 있다. 전체적이고 잔인하며 심지어 병적이기까지 한 그들은 쾌락이고 이기적인 변덕을 즉시 채우기 위해 질투의 대상을 파괴하기 위해 분노를 마음껏 폭발하기 위해 권력을 탐한다. 반면에 선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 야심적인 이유는 실질적이고 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런 야심은 모든 면에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현대적이고 생산적이며 자유로운 우리 사회를 가부장적 전제로서 규정하고 그런 사회에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청소년과 성인 남성을 가부장적 독재자와 무조건 동일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도 잔인하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폭군으로 취급하다니 정말 최악이다. 승리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더 큰 공공선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모든 참가자를 위해 게임을 개선하려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냉소하거나 정면으로 부인한다면 삶의 고통을 개선하려는 수많은 사람과 반대 입장에 서겠다는 뜻과 같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비틀린 태도는 떠올리기 어렵다. 권위는 권력을 수반할 수 있고 수반해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정한 권위는 독단적인 권력 행사를 자제한다는 점이다. 권위자가 자신이 통솔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책임을 질 때 우리는 그 같은 자제를 볼 수 있다. 당신이 장남이라면 동생들을 짓누르고 놀리고 괴롭히는 대신에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권위를 행사하는 법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설령 막내일지라도 강아지에게 적절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권위를 갖게 되면 권력에는 관심과 능력이 필요하고 심지어 실질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게 된다. 승진해서 처음 임원이 된 사람은 얼마 안 가 부하 직원들이 한 명의 관리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관리자들이 다수의 부하 직원 때문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권력에 매혹되어 품을 수 있는 낭만적인 환상이 적당히 누그러지고 무한 질주에 모든 걸 맡기고 싶은 욕망이 줄어든다. 실제로 제대로 된 위계 구조에 속한 권위자라면 자신이 감독하고 고용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뼈저리게 느낀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는다. 어떤 권위자는 올챙이적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제 막 위계 구조에 진입한 초보자를 경멸한다. 이건 실수다. 이제 자리를 잡았으니 구태여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셈인데 이런 교만이 배움의 길을 가로막는다. 근시안적이고 일부러 눈을 감고 편협할이 많지 이기적인 폭군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에서 이런 폭군은 결코 다수가 아니다. 그런 사람이 많다면 어떤 사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초보자 시절을 기억하는 권위자는 새로운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의 잠자력에 주목하고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한다. 나는 대학 교수이자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몸담았던 학교와 기업과 전문기관에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놀랐다. 좋은 자질을 가진 훌륭한 젊은이가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비슷한 기쁨을 준다. 이는 좋은 야심을 촉발하는 동기 요인이다. 높은 자리에 올바르게 점유할 때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장점 가운데 하나는 전문 분야에 막 진입한 인재를 알아보고 그들이 좋은 길로 나아가게끔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충분한 기존 제도. 온전한 정신은 사회적 게임의 규칙을 알아차리고 내면화하고 준수한다. 그리고 모든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능력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위 격차가 생긴다. 현재 위치의 바닥이든 중간이든 꼭대기든 간에 이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자세는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 그래도 역설이 남는다. 현재의 위계 구조를 탄생시킨 지금까지 해결책이 내일도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해결책을 생각 없이 되풀이하거나 권위를 내세워 고집한다면 변화가 불가피할 때 큰 위험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제 해결 구조를 중시하면서도 창의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 생각은 그저 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상대주의적 주장이 아니다. 그보다는 자연 법칙에 대응하는 인간 사회의 필연적인 법칙에 가깝다. 우리 인간 같은 고도의 사회적 동물에게는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야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불확실성과 고통과 투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상황 변화에 맞춰 규칙은 변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상적인 인물상이 영원 불변의 모습일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규칙에 순응하는 능력이 순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낫다. 하지만 사회가 병들고 불안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져 고의적인 외면과 타락이 판을 치는 상황이라면 순응을 거부하는 편이 훨씬 낫다. 그런 행동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만큼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영원한 도덕적 수수께끼가 남는다.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면서 관습을 따라야 할 때는 언제이고 모든 한계와 편향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집단의 요구를 거부해야 할 때는 언제인가. 다시 말해 합리적 보수주의와 새로운 활력을 북돋는 창의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가? 심리학의 최일선에 기질이라는 주제가 있다. 지각과 행동 면에서 어떤 사람은 기질상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고 창의적이다. 물론 사회화를 통해 그런 성향은 일부 완화된다. 인간은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바뀔 수 있는 존재이며 주변 환경은 우리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는 서로 다른 기질들이 채워야 하는 고유한 자리들이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유효했던 모든 것을 확고하게 지지한다. 개인의 성공, 사회의 조화, 장기적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대체로 옳다. 하지만 간혹 그들이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와 미래는 과거와 다르다. 둘째, 한때 정상적이었던 위기 구조는 종종 내부의 음모로 인해 타락할 수 있다. 특히 권모술수와 부당한 권력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 이때 위기구조는 명목상 존재할 뿐 원활히 작동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위기구조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기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불을 최대한 빨아들인 뒤 껍데기만 남긴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진보 좌파에 위치한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권력의 타락을 강하게 반대한다. 옳은 일이다. 하지만 생산적이고 제 기능을 하는 위계의 구조와 한때 위대했던 낡은 껍데기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맹목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의존하기보다는 관찰하고 식별하는 능력과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가 몸담은 사회적 위기 구조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한쪽을 배제하고 반대쪽에만 집중하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급진적이고 창의적인 쪽은 부도덕하고 진보한 것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필수 동력이지만 큰 위험성도 갖고 있다. 흔히 나타나는 위험은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부정적인 면만 골라서 보는 경향이다. 더 큰 위험은 타락과 보수화에 맞서 기존의 위계 구조를 와해시킬 때 나타난다. 삐뚤어진 행정관, 감독관, 관리가 있는 것처럼 비윤리적인 급진주의자도 존재한다. 이 사람들은 복잡한 현실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의 무지를 알아채지 못하며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 그런 무지와 배은망덕에 곧잘 결합하는 것이 판에 박힌 냉소를 되풀이하는 습관이다. 그런 냉소는 따분하지만 없으면 안 될 엄격한 관습을 거부하거나 진짜 생산적인 노력에 수반되는 위험과 어려움을 외면하려는 얄팍한 구실에 불과하다. 창의적인 변화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변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이 글을 쓰기 몇 년 전에 나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과 대화를 했다. 내 온라인 강의를 보고 이메일을 보낸 한 사람의 조카였다. 그녀는 아주 불행해 보였고 지난 6개월 대부분을 침대에 누워 보냈다. 그녀는 너무 절망스러워 나를 찾아왔다. 그녀가 자살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서별 고양이라는 이국적인 반려동물을 돌봐줘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그만큼 생물학은 한때 그녀의 주요 관심사였지만 고등학교를 중퇴하면서 생물학을 포기했고 그 일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의 방임 속에서 몇 년간 방황하다 결국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말았다. 우울증이 자신을 좀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2년짜리 고등교육 과정을 마친 뒤 수의학과에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야망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가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조언자도 없었고 좋은 친구도 없었다. 이대로라면 혼자 게으르게 살다 고독하게 사라질 가능성이 너무나 컸다. 우리는 약 45분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나와 동료들이 함께 만든 온라인 글쓰기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바람을 적도록 한 뒤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했다. 모든 게 순조로웠으나 주제가 정치로 넘어가자 대화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세계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로 인해 곧 재앙이 닥칠 거라고 주장했다. 물론 요즘 같은 시대에 지구 환경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삶에 긍정적인 일은 하나도 없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그런 문제에 관한 자신의 지식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꿰어야 할 단추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겸손함을 갖추는 것이다. 마지막 읽어주세요. 설전이 이어질수록 이 길을 잃은 젊은이와 진실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이데올로기 신봉자였다. 지구 차원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게 누구 탓인지 알고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지속적인 파괴에 가담하는 행위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자이며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고 믿는 젊은이. 그때 대화를 계속한다는 건 내가 이 젊은이와 대화한다기보다는 젊은이의 빙의한 일반적이고 몰개성적이고 냉소적인 어떤 존재와 이야기하는 셈이고 그런 대화가 괜찮고 생산적일 수 있다고 묵인하는 꼴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화를 중단했다. 그녀의 도덕적 판단이 흐려진 데는 자신 또한 이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죄의식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를 걱정하면서 은근히 도덕적 우월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훨씬 커 보였다. 진부한 표현 같아 보여도 용서하기 바란다. 우리는 뛰기 전에 걸을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걷기 전에 바닥을 기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위기 구조를 쉽게 거만하게 이기적으로 경멸하는 것을 멈추고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 초보자 위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환경 파괴와 몰 인정에 눈물까지 흘리며 인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태도는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 뚜렷한 심리적 상처만을 남긴다. 우리가 생물적, 사회적으로 우리 자신을 조직 해제 기능을 하는 위계 구조를 갖추기까지는 태고적부터 긴 시간이 걸렸다. 바로 그 위계 구조가 우리의 지각과 행동을 구체화하고 자연계와 사회적 세계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우리는 그런 재능을 갖게 된 것에 깊이 감사해야 한다. 자연이 그렇고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우리를 둘러싼 구조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 상태에 대한 경솔하고 일반적이고 이기적인 비판이 옳은 건 아니다. 필연적인 변화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옳지 않듯이 말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숙님도 들어오셨네. 이제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많이 안 좋네, 네. 보는 게.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날 되세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